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발걸음 자체를 떼지 않으실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대한민국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건데요. 얼마큼 심각한지 또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지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수은주는 뚝 떨어지고 있는데 복잡한 시국에 슬금슬금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가인데요. 보험사들의 보험료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없는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자동차 실손보험료 인상 관련해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 내막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요일 경제수사대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대출 빙자형 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즉 눈을 가린 채 앞으로 가야 하는 한국 경제.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야겠죠.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돈을 적게 쓰는 것,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다라는 인식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 또 서구 사회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써야 할 돈도 안 쓴다라는 게 바로 요즘의 세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커피까지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 판매가 부쩍 줄었다라는 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소득은 그대로이고 앞날은 걱정이니 또 생활 물가만 오르고 있으니 결국은 지갑을 열 수 없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 절약하는 미덕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걱정시키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가 주는 것, 경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신호라는 건데요. 얼마나 심각할지 또 대안은 없을지 한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재부 발표만 봐도 소비가 굉장히 마이너스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특히 꼭 써야 할 것들, 생계 관련된 물품까지도 안 쓰면서 지갑을 닫고 있다. 이거 저희가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 경기 전망 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런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더라도 미래가 좀 이렇게 밝으면은 희망이 좀 있으면은 그래도 필요한 물건들을 소비를 할 텐데 미래가 또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갑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까지 지금 소비자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이미 침체는 구조화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일본을 우리가 이웃 일본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일본이 상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벌써 한 20년 전에 불황에 접어들었고요. 20년이 지났으면 아직도 지금 불황에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한국이 그러면은 한국이 보통 우리가 일본을 한 20여 년 정도 차이를 두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일본의 어떤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자체도 우리가 정체되고 있고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여기서 어떤 반등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찾던 힘을 얻지 못하면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좀 장기적인 불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겁니다. 예, 일본식 불황 많은 분들이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도 후발주자들한테 위협당하는 것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와 내수라는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면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물론 이제 해외 의존도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자체가 한 1억 한 2, 3천 명이라는 탄탄한 내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사실은 보면 우리보다 더 좀 탄탄한 어떤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황이었지만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조금 체질이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더 큰 그 후유증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참 또 이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가로 앞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 소비 위축의 원인 뭐 당연히 경기 기업이 어렵고 또 전국이 혼란스럽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수님 이 소비 위축 근본 원인 뭐라고 짚어보십니까? 네, 지금 뭐 당장 일단 소득이 뭐 정체됐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실질 소득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소득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지금 오늘 보다가 내일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희망이 좀 없으면은 아무래도 내가 지금 현재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지금은 우리가 장수화 시대라 해서 수명이 길어지는데 네. 그 미래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은 미래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마 소비 위축의 가장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 소득도 뒷걸음질 쳤고 미래에 대한 소득도 예상할 수 없다. 사실 그래서 정부가 미래 소득 개념인 좀 대출을 어느 정도 그간에는 장려해온 이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대출이 오히려 뭐랄까요? 더 소비를 옥죄는 그런 부메랑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가계대출이 사실 가계대출이 된다면은 좀 이게 건전하게 뭐 투자 이용된다든가 그다음에 미래에서 이제 갚을 여력이 있는 정도의 어떤 그렇게 빚을 지면 괜찮은데 네. 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지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갈수록 도리어 더 소비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또 생활 자금이 필요한 이러한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가계대출의 부분은 현재 지금 가계대출 우리가 그 빚이 너무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도 없고 여기 또 이게 제재를 가하니까 당장 생활자금 필요한 어떤 그런 가게에서는 또 타격을 받고 이런 어떤 어찌 보면 딜레마라 그럴까요? 이런 네.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해 볼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별개로 좀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이 최순실 사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 지갑을 닫게 할 수 있나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걸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국정 공백이라든가 사회 불안정이 크거든요. 이 사회 불안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어떤 쇄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 차원 다른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지만은 이런 불안감이 우리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은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은 어떨까 이것도 불안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한데 이런 사회 불안정은 또 미래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 그 안정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라든 경제적인 측면도 타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국 혼란 자체도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지갑을 닫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즉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너무 상수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낙관적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이 불안정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결국에 미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네.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도 계속 불안정 요인들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렇고 또 이게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네네.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보호무역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불안함이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함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 지금 이제 가지고 이게 불안함이라는 것을 빨리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네. 이 불안함이 상시적으로 지금 이제 존재하고 이게 더 커진다는 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우리 아무래도 경제 활동에 상당히 위축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상수라고 해도 그 자체로도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침체가 들어왔다라는 인식을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소비 위축과 이런 침체로 가장 걱정되는 점,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위축이 되고 하면은 우리 일단은 당장 이제 서비스라든가 물건의 어떤 그런 수요가 줄어가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제조업체, 우리 상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우리가 특히 내수 위주의 어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가장 크게 받을 거다. 네. 이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그 경제가 어떤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이게 소득에 또 영향을 줄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비가 줄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돌파구가 해외 어떤 트리 돌파구가 열려야 되는데 네네. 지금 해외 시장도 지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돌파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악순환, 즉 소비도 하지 않고 기업들도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혹시 저가 경쟁 현상을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라든 이 상황을 또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일 텐데요. 그래도 이건 위험하다라는 지적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출혈 경쟁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저가 가격 경쟁이라는 것이 일시적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바뀌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불황기 때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출혈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은 대부분이 기업 채산성에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너무 또 무리하게 저가 경쟁에 뛰어든 자체는 그걸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도리어 기업의 경쟁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당장 살아남겠다고 출혈 경쟁하다 보면 결국 수준이 낮아져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예, 이 정부가 어쨌든 좀 대책을 내놓은 것도 있고 다시 내놔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던가 개별 소비세 인하 이런 소비 진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정부도 이렇게 보면은 뭐 마땅한 어떤 현재의 대응책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이런 프로모션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모션 같은 부분들은 이거는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더 힘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지갑을 닫은 이유는 지갑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정부가 해결해야 될 텐데요. 당장의 어떤 좀 지금의 상황을 좀 새롭게 혁신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급하다라는 얘기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 사례도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대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소득 증대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소비력을 키워주면 좋은데 이 소득 증대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를 든다면은 현재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생활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 같은데 대비를 잘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생활 물가가 상승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소비자들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생활이다. 지금 생활 필수품들이 저하들이 공공요금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려는 어떤 조심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보면은 소비를 더욱더 침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월세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상승되면서 생활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가계의 어떤 부채 연결도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정 대책을 좀 더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당장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여들고 하는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시 대책이 아니라 모든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어도 생존에 연관된 것들만큼은 안정성을 지켜달라 정부가 그런 얘기 정말 와닿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는 한시적인 부가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 예전에 일본이 소비세가 있었거든. 소비세가 3%, 5%, 8% 늘어왔는데요. 소비세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이런 또 저것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부가세를 받지 않는 이런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어떤 능력이 되는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지갑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그로 인해서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갑이 지금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는 일단은 아까 서민들의 이런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이 당장 시급하게 좀 잘 만들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기본적인 삶의 어떤 불안감만 없어져도 지갑은 언젠가 열릴 텐데요. 뭐 할인한다고 지갑이 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매일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등장했던 단어들, 또 쉬운 단어 같지만 한번 생각해볼 단어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소비입니다. 소비. 두 글자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것 한국 경제의 큰 그림자가 된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요즘 품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품목을 소비하고 또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소비는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이용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구매를 위해 화폐를 지출하는 것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안 좋거나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 지출이 없어지는 셈인데요. 생산, 소비, 분배 이 세 가지로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소비가 빠져버리면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결국 문제는 지갑을 채워줘야 된다. 지갑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서 담당자들 생각하고 있을까요? 참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었고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다고 하는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1661-6595, 1661-6595번 전화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 물량이 모두 줄었습니다. 경제 상황에 관련된 뉴스 첫 번째 곡지로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이야기 저희도 인터뷰해드리고 있는데 삼성과 국민연금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에 관련된 재미있는 통계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 수입 모두 줄었다. 이게 무슨 뉴스인가요? 네, 오늘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10월달, 그러니까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36.4를 기록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5.3%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1월에 7.4% 내린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고요. 또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보니까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부진 영향이 컸는데요. 삼성전자는 배터리 발화 문제로 갤럭시 노트 7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차는 파업 때문에 생산에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 이 국내 두 대기업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수출에서 즉각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수출 물량 지수의 40%를 차지하는 게 전기 전자기기인데요. 네. 이거는 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진폭이 커졌고 휴대폰마저 역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지수가 1.7% 하락했고요. 지수 내에서 비중이 15% 정도인 수송 장비 역시 10.7%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량 기준이었고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출 금액 지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5.1%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량 지수와 금액 지수도 각각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3% 그리고 4.2% 떨어졌는데요.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주는 소득 교역 직권 지수 이거는 또 3.9%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 2012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을 하락한 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 무역에서 불리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참 걱정이네요.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연금, 삼성에 대해서 압수수색 실시했네요. 네, 요새 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만 챙겨보기도 힘들 정도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이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청와대 압력 때문이었고 또 손실을 볼 것을 뻔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주청에서 합병 거수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삼성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모녀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한 35억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은 지난 8일에 이미 검찰이 1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당시 이 태평양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약 8년 만에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날 2차 수색은 1차 때에 수사관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미래전략실 사무실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국민연금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거든요. 거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만큼의 또 의혹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요? 네, 햇살론이라고 이 서민들 중에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연 20% 고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저신용 저소득 이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의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저금리인 거죠. 그런데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입한 홀씨가 2,500만 원이고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 1,5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높인 건데요. 신용도별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던 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각각 1.5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햇살론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네.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뭐 이렇게 좀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돈 쪼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은행 문턱 높아지는데 좀 다행인 소식입니다. 물에 관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재미있는 뉴스네요. 네, 수돗물 값을 생수값과 비교를 해보니까 생수값에 비해서 생수값이 수돗물값에 비해서 682배 높다는 통계인데요. 네네. 2014년 현재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을 보니까 톤당 666.9원이었습니다. 네. 생수는 톤당 45만 5천 원이었으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는 게 굉장히 생소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수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게 바로 1994년 3월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생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는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수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생수 마시고 뭐 없는 사람들은 수돗물 마신다 뭐 이런 인식이 퍼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 또 과도한 수원지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수 시판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1994년 다시 허용한 건데요. 지금은 대부분 마시는 물은 이제 생수로 해결하는 상황이죠. 근데 682배 하니까 생수값이 상당히 비싸 보이긴 하는데요. 네. 다른 음료랑 비교를 해보면 콜라가 수돗물값보다 79배 비쌌고요. 네. 우유는 3,779배나 비쌌습니다. 예, 그래도 네. 네, 물값이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네요. 네, 그렇죠. 또 가구당 월평균 상수도 요금을 보니까 13,264원이었는데요. 상수도 요금을 견주면 통신요금은 9.5배, 그리고 대중교통비는 4.5배, 가스나 전기요금은 각각 3.5배씩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1톤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물이 드는 작물을 보니까 찻잎이었는데요. 9,579톤의 물이 필요했고요. 오이 한 톤을 기르는 데에는 물 74톤만 있으면 됐고 감자는 130톤, 그리고 겨는 712톤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의 위상도 바뀌었지만 정말 물의 가격도 재미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지난달 수출 물량, 수출 금액 지수 모두 이제 하락한 것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기업 두 곳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참 높은 상황이죠. 이들 기업들이 잘하면 괜찮은데 잘 못하면 이제 전체 국가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리스크들 계속 이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대기업 그 중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의존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좀 줄이고 경제의 다양성을 좀 높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 취해야 할 곳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년 연말 되고 찬바람 불면 보험료 오른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이 그런데요. 흥국화재는 당장 26일부터 개인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1.9%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밖에 보험료도 연말이면 인상을 언급하면서 조금이라도 쌀 때 가입하라 이런 심리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도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리는 건 드뭅니다. 오히려 이때다 싶을 정도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국회라든지 이런 곳 조사 자료를 봐도 오른 사례가 많습니다. 과연 당연히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달리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이 부분 진단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손해보험사들 지난 연말에도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 올렸거든요. 네네. 이게 왜 연말만 되면 오르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이러는 건가요? 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평균 한 2.5에서 5.9%까지 인상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다시 올해도 연말이 다 가까워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다시 재개되는 양상인데요.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 흥국화재가 오는 26일부터 개인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1.9%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흥국화재는 지난해 11월 달에 그 인상을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인상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그 흥국화재 보험의 그 어떤 앞서서 악사 손해보험이 지난 10월 달에 10월 29일 날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 평균 0.5,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4.7%까지 이제 보험료를 인상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보험사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어떤 지금 그 겨울이라 계절적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손보사별로 보험료 인상 시기를 좀 상황에 따라 시차별로 차등화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조남희 대표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여러 보험사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악사 손해보험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다 대부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실손보험료 같은 것들도 대거 오르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 보험료처럼 손해율이 그 자동차 보험료보다 더 이제 상승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실손보험인 경우에도 지금 대개 최소 뭐 20% 이상은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율 자체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어떤 불신, 또한 그 애터의 보험료 산정의 어떤 그런 부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지금 의심하고 또 의혹을 갖는 것이죠. 예, 지금 국회 조사 자료에 봐도 실손보험료도 무려 10몇 % 이상, 뭐 20% 가까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서 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손해율이 근거지 않습니까? 즉, 받은 돈이 그만큼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율을 지금 보험사들이 이제 그 발표로는 뭐랄까 실손인 경우에는 뭐 받은 거에 뭐 129%가 나갔댔느니 또 하나는 뭐 자동차 보험인 경우는 실손 보험률이 한 78% 정도가 적정인데 그 이상의 어떤 손해율 배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저희가 한 이 가을쯤인가요?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보험사들은 수익률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손해율이라든지 세부적인 내막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의 그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분기에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을 보면 1월에서 9월까지 3분기 누적 수익률이 한 6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생보사의 그 수익이 뭐 3조 3천억, 손보사의 이익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건 이제 작년 그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32%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뭐 그 개선으로 인해서기보다는 부동산 처분이나 어떤 투자 수익, 이러한 부분이 증가해서 어떤 투자 영업 수익이 개선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손해율로 인한 것은 지금 현재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뭐 다른 부분으로 이 손해사정사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신호위반만 해도 보험료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받아갈 때는 아주 엄격하게 받아가면서 내리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좀 소비자 단체도 그렇고 지금 부담이 있으니까 좀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니까 보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오르는 게 부담되면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부담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보험사 일방적이고 어떤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사 가입이다, 인터넷 가입이다 하는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손해율 상승이 핵심이므로 손해율 상승을 어떻게 억제시키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험사들이 어떤 그걸 대책을 세우고 감수할 수 있냐,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비 부과가 적은 인터넷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좀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면피용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험 상품의 불합리성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할인을 얘기하는 좀 엉뚱한 경우라고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즉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덕분에 지금 보험사들이 마치 고삐 풀린 것처럼 막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 보험료 자율화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보험 소비자의 어떤 편익 제고였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1년도 안 지나면서 소비자의 어떤 편익 부분은 실종됐고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만 어떤 릴레이로 진행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어떤 자율화가 보험료 인상의 자율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보험료만 자율화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정책도 추진하는 그러한 그 비판의 목소리에 금융당국이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단지 이제 보험의 어떤 그 자율화가 그래서 보험료 인상뿐이었지 실제로 피부로는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보험 상품도 상품이거든요. 네네.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의 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또 소비자들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가격에만 혜택이 있어진 정책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좀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대안 또 정책적인 조율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 보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좀 강구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렇게 매년 주기적으로 올리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라 보험료의 인상 요인의 이유로 삼는 그 손해율에 대해서 뭐 이런 보험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어떤 사회 어떤 그 시민 단체를 통해서 어떤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손해율 악화에 대한 책임을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보험사가 감수해야 하는, 그래서 보험 인상도 뭐 지금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주기를 좀 늘려서 어떤 그런 그 가격 정책을 쓰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손해율을 낮추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뭐 교통시설이나 가입자 교육 그런 걸 넘어서 전 국가적인 시스템적인 접근에서 사고 예방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방법도 이렇게 아울러 강구돼야지 자꾸 이제 보험료 그 손해율만 가지고 매년 주기적으로 올리는 이러한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리는 그러한 그 어떤 반복적인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손해보험 관련해서 신뢰를 깨트리면 결국 고객들도 낸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이 손해율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매주 수요일이 되면 긴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YTN 라디오와 경제수사대를 해야 되니까 긴장하는 곳이고요. 또 한 곳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경제적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를 얘기할까 쫑긋 귀를 세우고 있다고 하죠. 자, 경제수사대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제목은 익숙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피해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에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올해 10월 중순 이후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체 피해 금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속이는 게 더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인데요. 이렇게 피해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급증하게 되는 원인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에서 햇살론 등 저리의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해서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평균 피해 금액도 2015년 하반기 530만 원에서 2016년 10월 65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 소비자들을 속여서 또 서민들을 속여서 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가로채는 이런 방식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같은 것들 이 정말 절박한 분들이 쓰시는 건데 이걸 이용하니까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까? 네, 최근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대출 수요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를 노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 건수도 2016년 10월 3,517건으로 2015년 하반기 2,748건에 대비해서 2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최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기범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연말연시와 맞물릴 경우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좀 이런 상황과 맥락들 쭉 설명해 주셨는데 사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리의 햇살론으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면서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시킨 사례인데요. 네. 캐피탈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6%의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1,8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한 후에 잠적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서민에게 1,800만 원 정말 큰 돈인데요. 이걸 또 갈취를 일으켰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요? 네,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가상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로만 가능하고요. 타인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네. 또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00% 사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자금으로의 대환 대출을 권유하지 않고요.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안 적극적으로 짜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금감원, 경찰청, 금융권, 지자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증가 추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금감원과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를 보이스피싱 집중 신고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네. 전화대출 사기 주의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금융 현장 및 편의점, 마트 등에 부착해서 직접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수사해 주시고 또 단서 제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목소리 전화번호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7월부터 특별법이 개정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기존의 T전화 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할 경우 즉시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신고하도록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1일부터는 후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기대 효과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수신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가능하고요. 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금감원의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휴대폰 화면 및 벨소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자, 이 부모님이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아시는 분들은 꼭 이 전화기 하나 깔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들 피해가 많고 서민 피해가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용 변호사였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공감사전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소비였습니다. 먼저 선물 받으실 분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7504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께 라마다 호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이행시 보내오셨는데요. 소처럼 묵묵히 돈 많이 벌어서 비 오듯 펑펑 쓰고 싶다. 우리 경제 화이팅. 김우성의 생생경제 화이팅. 네, 펑펑 쓰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기왕이면 펑펑 나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물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아까 비싸다라고 물에 대한 통계 이 뉴스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생수값 지나치게 비쌉니다. 휘발유값 같습니다. 예, 이런 지적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5129님은요. 또 이행시 주셨습니다. 소리내어 울기도 힘든 요즘의 우리나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잖아요. 힘냅시다 여러분. 네, 정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 어려움 뒤에 우리나라 또 우리 경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니까 잘 될 것 같고요. 5278님은 좀 한탄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김 PD님, 순실인지 뭔지 우째 이런 일이 경기도 안 좋은데 서민들 죽을 맛입니다. 애청자. 예, 정말 이 어려움을 딛고 잘 버티신다면 뒤에 올 즐거운 날은 더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과 희망으로 잘 버텨봅니다. 내일도 희망 드리는 경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